자, 행렬과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시 출발을 했었는데요. 행렬의 의미가 무엇이냐, 행렬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숫자를 모아놓는 건데 통상적으로 행이라고 부르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로줄, 이 행, 세로줄이 열, 뭐 이런 식의 이제 명칭도 얘기를 했었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mn이라고 하면 얘를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었습니다. 이제 행렬들도 벡터와 비슷하게 행렬들끼리 합할 수도 있고 행렬 앞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렬을 벡터와 같이 취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벡터는 실제로 이제 그냥 가로줄로 쭉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했었잖아요. 혹은 열 벡터처럼 세로줄 쉼표를 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얘는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벡터랑 무엇이 다르냐? 가운데에 있는 행렬 곱하기 때문에 벡터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행렬 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행렬을 곱하려고 하는데 일단 곱하기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 사이즈가 잘 매칭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곱하기의 방법 때문에 얘가 m 곱하기 n 요거 뒤에다가 곱하려면 반드시 출발을 n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 p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치 얘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형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로는 m 곱하기 p 행렬이 튀어나오는 이런 이제 행렬 곱을 생각을 하고, 이 행렬 곱이 하는 일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에 행, 뒤에 있는 거에 열을 띄워가지고 마치 내적을 계산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를 성분으로 갖다가 쓴다. 이런 작업들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가로줄로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세로줄로 쓰는 열 벡터 표현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앞에서 행렬 곱을 이용을 해서 행렬과 벡터를 곱하는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뒤에서는 또 어떻게 썼었냐면 A를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열로 쭉 쪼개고 나면, 그러면 지금 A와 X 벡터를 곱한 것이 X1, A1, XN, AN.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고, 얘를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선형 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이제 뒤에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역행렬, 두 개의 행렬을 곱했는데 항등의 행렬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순서를 바꿔서도 곱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정사각 행렬일 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마치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거와 같은 표기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각행렬인 경우에는 굉장히 구하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저희 생각을 해보시면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를 곧 다시 복습을 할 텐데,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서 LU 분해라는 걸 해서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이제 쉽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역행렬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필요한 경우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렬을 활용을 하면 연립방정식을 좀 효율적으로, 혹은 연립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추려내서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변수가 n개, 방정식의 개수가 m개, 이거를 이제 예전 용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변수의 개수 n1 1차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몇 개를 생각을 하는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변수가 2개였으면 방정식도 2개를 생각하고, 이게 이제 통상적이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개수만큼을 행렬로 뽑아내고 나면 마치 1차 방정식 형태처럼 보이는 표현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행렬을 만약에 구할 줄 안다고 하면 요거에서 답을 구할 때 마치 역수를 구하는 것처럼 x는 a 역행렬 b 이런 식의 이제 논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법을 바꾸는 이유가 이제 저런 관련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그냥 수학적인 관심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저희가 이후 개념들을 설명을 할 때 계속 등장을 해요. 뭐 LU 분해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저희가 뭐 고유 벡터를 구하든 뭘 구하든 뭐 이런 걸 할 때도 계속 이제 등장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사실상 예전에 이미 배웠었던 건데 예전에는 뭔가 소거법이라는 표현만 썼었는데 그걸 아예 알고리즘화를 한 방법이 있고요. 그 알고리즘이 이제 무엇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 형태의 기본 행 연산을 반복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사실상 푸는 거였다. 근데 여기에서 왜 행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처럼 변수를 계속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딱 떼와서 그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만 딱 떼와가지고 행렬을 만든 다음에 행을 바꾸는 저 행 연산을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변수도 같이 기록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라 사람들이 이제 그 숫자만 기록을 하고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기본 행 연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행을 바꾸는 것, 교환하는 것. 그다음에 한 개 행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는 것. 0인 숫자를 곱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방정식을 지우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게 뭐냐면 한 개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 상수배를 더하는 것. 이게 이제 실제로 변수를 하나를 지울 때 했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단 형태, 로우 에셜론 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고 나면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변수까지 기록을 해서 방정식 형태로 바꾸고 나면 여기 계단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서 나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더라. 자, 이런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실습도 좀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렬의 기본적인 의미, 그다음에 연립방정식과의 어떤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행렬의 두 번째 용도가 저희가 이제 이후 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선형 변환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행렬이 하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고정을 하는 게 좋을 테니까 m 곱하기 n 행렬, m 곱하기 n 행렬이 하나가 있으면 얘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나온 것처럼 n 벡터를 하나를 끄집어 나오면 이렇게 행렬 곱을 왼쪽으로 붙여서 a에 대한 행렬을 왼쪽에다 곱하는 형태로 바꾸고 나면 행렬 곱이 곱하기다 보니까 분배 법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다 성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 놓으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벡터의 덧셈이 분배 법칙 때문에 이제 통과를 한 이후에 덧셈으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벡터에다 상수배를 하는 것도 바깥에다 이제 끄집어내도 되는 이런 성질들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을 하는 거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예를 이제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 회전 변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선형 변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형 변환이 아닌 비선형 변환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제곱 형태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변수 두 개가 들어갔는데 x, y가 들어갔는데 x 곱하기 y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죄다 비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앞뒤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선형 변화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거.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선형 변환이 아닙니다. 얘는 이거 금방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형 변화는 반드시 0벡터가 들어가면 0벡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왜 그런지는 뭐 설명이 이제 몇 줄로 하기는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평행이동은 0벡터가 들어가서 0벡터가 아닌 걸로 밀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이해하기 좋은 변환이긴 하지만 평행이동 같은 것들이 선형 변환이 안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한 가지 방향만 이야기를 한 거고 행렬이 있으면 선형 변환이 된다. 행렬 곱으로. 근데 반대도 그렇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 뭐 예를 들어서 회전 여기에 이제 2차원 선형 변환 예를 쭉 들었는데 저거가 어떤 행렬로부터 나오는지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적어 놨는데 먼저 선형 변환을 알고 있고 반대로 그때 어떤 행렬을 곱한 형태로 이제 써질 수가 있는가, 어떤 행렬이 숨어 있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표준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이 K, 그러니까 K번째 성분만 1이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몽땅 다 0이 되는 이런 벡터를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 출력 벡터를 열로 사용을 해서 행렬을 만들어내면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게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환의 행렬이다. 이거를 이제 금방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다 잘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형 변화는 행렬은 선형 변환 왔다 갔다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후반부에서는 그 두 개를 막 구별하지 않고 마구 쓰기도 해요. 몇 가지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변환이다 하면 함수다 보니까 합성 함수, 합성 변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합성 변환은 행렬 곱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 역변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역함수, 달리 이야기를 하면 행렬의 역행렬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이한 그런 그 작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 있으면 n 곱하기 m 행렬로 행과 열의 역할을 싹 바꿔주는 이런 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전치 행렬, 이게 이제 한자어를 써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트랜스포즈라는 역할을 이제 변환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얘가 하는 일이 이제 실제로 저기 1, 2, 3, 4, 5, 6 행렬 같은 것들을 이제 뒤집는 저런 작업을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선형 변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A 행렬을 가지고 만들어낸 선형 변환이 Rn에서 Rm으로 가는 거면 얘가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역 변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화살표는 거꾸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 변환이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얘가 뭐냐면 이제 역 변환이 얘는 한 줄만 더 쓰자면 방금 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A 트랜스포즈하고 A의 역 변환하고는 평소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얘가 특이하게 같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냐면 A가 직교행렬일 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행렬의 이제 이미 역행렬을 생각을 하는 순간 행렬의 사이즈가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럴 뿐더러 자기의 트랜스포즈랑 곱해서 항등 행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열 벡터 이런 데다가 붙이고 나면 그러니까 뒤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이런 내용 두 개의 열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행렬 곱 형태로 바꾸고 나면 열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앞에다가,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데 많이 활용을 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뭐였었냐면 다변수 벡터 함수에 그때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변수 벡터 함수는 이제 변수가 두 개였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 두 개 x, y가 들어가서 저쪽에서는 u, v가 나오는 이런 이제 좌표를 변환하는 함수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함수가 선형이면 굉장히 좋지만 선형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각 점마다 선형 변환을 통과한 이후에 특정한 벡터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1차 근사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여기가 우리가 미적분학 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기준점, 뭐 출발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출발점을 약간 변화를 시켜요. 달리 이야기하면 출발점, 즉 입력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입력이 벡터다 보니까 변화량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 벡터를 U라고 부르면 G라고 하는 요 변환을 통과를 해서 나오는 출력 벡터가 얼마만큼 이제 이 기준점에서의 출력 벡터랑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 근사의 논리를 따르자면 얘가 미분 곱하기 입력 벡터 형태로 보정항을 만들면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생길 텐데, 그 나머지는 입력 벡터의 변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작아서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두 가지 개념, 요 G의 미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야코비 행렬이라고 불렀었던 거. 이 벡터, 다변수 벡터 함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출력이 벡터로 나와요. 그래서 걔를 첫 번째 성분부터 뭐 마지막 성분까지 성분 함수들로 쭉 쓸 수가 있는데, 각각의 성분 함수들도 다 다변수 함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레디언트 벡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경사하강법 할 때 썼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다 계산을 한 것을 행벡터로 쭉 늘여 세운 것, 그렇게 하면 이제 행렬이 얻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행렬을 야코비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 다변수 벡터 함수의 진정한 이제 미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행렬이 나오다 보니까 m 곱하기 n 행렬이 나와서 여기 마지막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요 입력 벡터만큼을 곱하기를 할 때는 행렬 곱을 수행을 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행렬을 이해를 하면 일반적인 그런 변환도 근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차 근사를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료였었고요. 두 번째, 예, 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랭크는 m 곱하기 n 행렬이 물론 숫자가 이렇게 막 직사각형 형태로 숫자가 쭉 들어가 있는데, 얘를 선형 변환으로 이해했을 때 얼마만큼 정의역에 있는 그 정보를 살려서 보내는가, 이게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 애매한 의미를 이제 얼마만큼 살려서 보내는가를 측정을 하는 어떤 숫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치역이 실제로 이제 대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응이 되는 부분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게 아니고,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부분 공간에서 벡터 두 개를 뽑아가지고 벡터 합을 해도 여전히 같은 부분 공간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닫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상수를 곱해도 여전히 부분 공간에 있고,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부분 공간이라고 불렀는데, 부분 공간이라는 거는 차원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서
그 차원을 가지고 부분 공간이 얼마나 크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A의 랭크라고 하는 거는 A를 선형 변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치역, 진짜로 대응이 되는 부분, 그것의 차원을 계산을 한 것을 랭크라고 부르자. 랭크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많은 정보를 살려서 보낼 수가 있고, 랭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게 0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부분 공간이라는 건 방금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성질을 갖는 거. 근데 그리고 열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열 공간은 선형 변환 LA의 치역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열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치역이라고 하면은 요 치역이라고 하면 LA 여기에다가 이제 C 벡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죠. 이렇게 뭐 달리 얘기하면 A에다가 C 벡터를 곱한 거고, C 벡터는 C1부터 CN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벡터들을 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응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벡터들을 다 모아 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제가 쓰다가 좀 부족하게 썼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V1부터 VN까지 A의 열들을 이렇게 1번부터 N번까지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러면 요 입력 벡터의 성분만큼을 개수로 활용을 해서 선형 결합을 한 형태로 써진다는 거. 이거 이제 앞에 저희가 행렬 곱을 복습을 할 때 이제 살펴봤었던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 공간이라고 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 열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선형 결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선형 결합이 벡터의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작용, 벡터들끼리 합하는 거, 벡터 앞에다 상수배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계속 다 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 두 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평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벡터 세 개를 갖고 하면 입체가 나오는 형태,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체라기보다는 이제 공간 전체가 나오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뒤에서 이야기를 할 선형 독립 개념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희가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선형 독립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들을 부르는 건데, 지금 저기 왼쪽, 오른쪽 칸으로 딱 나눠서 벡터 두 개랑 벡터 세 개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저 작업을 했을 때, 이미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방향, 즉 선형 독립인 벡터들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평면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실제로 저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V1과 V2가, 얘가 V1, 얘가 V2 이렇게 생겼으면 이 녀석들의 평행, 요걸 가지고 선형 결합을 만든다고 해봤자 결국에는 그냥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서 2차원 평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형 종속인 경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랭크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차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치역, 즉 열 공간의 차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원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부분 공간에서 선형 독립, 즉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들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최대한 몇 개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바로 그 몇 개에 해당이 되는 게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일상 용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A1부터 AN 벡터 앞에다가 개수를 적당히 X1부터 XN까지 붙여서 서로
선형 결합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0으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개수에다가 몽땅 다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빼고 나머지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정이 이 명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색칠을 해가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선형 독립성을 체크를 할 때 다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습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랭크가 아까 이제 그 치역의 크기, 그거에 이제 뭐 차원, 이제 치역은 열 공간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그거를 말을 살짝만 바꾸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냐면, A의 열들을 쭉 보는데 열 공간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열들을 어차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형 독립인 거를 몇 개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요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요. 랭크1 행렬이라는 걸 여기서 배우고 후자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주제인 SVD에서도 랭크1 행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랭크1 행렬은 랭크 0은 더 작은 거지만 걔는 0 행렬일 때만 나타나는 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랭크 1은 의미 있는 가장 작은 랭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랭크 1 행렬은 아주 특별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 형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벡터 한 개 U, 그다음 벡터 두 번째 벡터 V. 트랜스포즈가 앞에 붙어 있으면 아까 이제 내적을 쓰는 다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트랜스포즈가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랭크가 1인 행렬들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뭐 설명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예,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붙여놨네요. 얘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의 랭크1 행렬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까지. 여기까지가 랭크1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 벡터를 뒤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작업을 해보면, 뒤에 있는 곱하기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 내적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U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인 결과물은 항상 U 벡터의 상수배만큼이에요. 그래서 1차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랭크가 1이 된다는 거를 금방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이제 랭크1 행렬이 항상 이렇게만 표현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랭크1 행렬이 이제 계속 뒤에 등장을 했었던 거고, 저거의 모양도 이제 눈에 익으실 테니까 이거는 일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처음에 랭크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행렬을 선형 변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입력에 있는 벡터 정보를 얼마만큼 살려서 보낼 것이냐. 그러면 살려 보내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0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0으로 대응이 되는 벡터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게 다시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도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차원을 계산을 해본 것이 정확하게 랭크하고 여기 정의역의 차원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 그래서 랭크에다가 살려보내는 부분, 0으로 가는 부분, 차원을 합하면 정확하게 정의역이 딱 두 개로 쪼개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뒤에 부분으로 좀 더 빨리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0 공간,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의 열 공간, 뭐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열 공간의 차원, 요거를 여기 이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수학적인 도구를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두 개 사이가 이제 서로 수직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했었거든요.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와서, 그래서 랭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 랭크를 방금 전에 설명을 할 때는 열 벡터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고, 열 벡터 중에 선형 독립인 거를 몇 개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는가, 요게 랭크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열 벡터를 활용을 해서 열 랭크, 컬럼 랭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행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해봐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 벡터들을 쭉 본 다음에 행 벡터들 중에서 선형 독립인 게 몇 개 나오는지, 그거의 최대값, 이렇게 해서 행 랭크를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랭크를 생각을 할 때는 열을 가지고 하던 행을 가지고 하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약간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랭크 계산하는 이런 실습도 해보고 이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LU 분해라는 거를 또 이제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가우스 소거법을 활용을 하면 LU, 여기에서 말하는 L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그 다음에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그래서 하 삼각행렬, 삼삼각행렬 형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각각 이제 LU 행렬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행렬 하나를 이런 것들의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요게 이제 LU 분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분해를 저희가 이제 뒤에도 몇 가지를 더 배우잖아요. 대각화, 이것도 분해고, SVD, 이것도 특이값 분해,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 처음에 저희가 LU 분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LU 분해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실제로 가우스 소거법을 쭉 따라가되 그때 나왔었던 구성품을 다 그대로 기억을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그냥 재조합을 하면 되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상황을 이제 들여다보면 3 곱하기 3 행렬을 예시를 들어서 출발을 하면, 처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1행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면 좋을 테니까 1행이 실제로 가우스 소거법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1행을 이렇게 이제 잡아 놓고 그 밑에 부분에 0이 되도록, 여기가 0, 0 이렇게 되도록 조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의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숫자, 여기도 0이 되게, 여기도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첫 행에다가 숫자를 곱해가지고 뺄셈을 해주는, 아까 가우스 소거법을 얘기를 할 때는 곱해서 더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례적으로 구호를 거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쓰였던 숫자를 기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이제 바꿀 거냐면, 가우스 소거법을 1회 적용을 해서 생기는 큰 토막과 그리고 뺄셈을 해서 남는 나머지 부분, 그 뒤에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려고 하는데, 뒤에 부분은 저희가 써놓은 형태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저 왼쪽하고 제일 10과 1행이 다 0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로 한 개의 사이즈가 줄은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와서 여기 A2라고 부르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A2 부분, A2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것을 피봇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0, 0을 만들어내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를 0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방법을 통과를 해서 여기 그때 쓰였던 숫자를 기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LU를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 단계에서 기록해놨었던 숫자를 1열로 갖다가 쓰고, 두 번째 거에서 기록을 해놨던 이 녀석을 두 번째 두 번째 열로 갖다가 쓰고, 마지막 거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행할 일이 없어서 자동으로 2를 배정을 하는 이런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단계에서 핵심이 됐었던 피봇에 해당이 되는 행을 쭉 기록을 해놔요. 근데 자연스럽게 중간에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여기가 0, 여기가 0, 0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LU 분해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LU 분해 실습도 저희가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LU 분해를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역행렬을 구하는 이런 곳에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연달아서 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근처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분해를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저희가 다시 공부를 할 건데, 대각화와 SVD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각화. 대각화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약간씩 달랐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부터 써보죠. 여기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 n 곱하기 n 행렬, 대각화는 반드시 정사각형 행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정사각형 행렬이 있는데 얘를 어떤 역행렬이 있는 소위 말하는 가역행렬 X와 대각행렬 D 두 개를 재료로 활용을 해서 D를 가운데다 두고 X와 X 역행렬을 양쪽에다 곱해서 보완을 하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면 대각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 과정을 대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쓰였던 대각행렬과 이 대각행렬 옆에다가 X 인버스를 붙이는 것이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대각행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각행렬들끼리 곱셈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각행렬은 선형 변환으로 봤을 때 아주 의미가 명확한 것이다. 뭐냐면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K번째 성분이 정확하게 입력 벡터의 K번째 성분의 스케일링 팩터에 해당이 된다. 얼마만큼 스케일링을 할 것이냐. 그래서 2차원인 경우에 스케일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X 인버스를 양쪽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 대각행렬은 아니지만 대각행렬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할 때 앞뒤로 이제 똑같이 서로 상쇄되는 형태가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저 X하고 X 역행렬을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이 계속 상쇄가 돼서 거듭 제곱을 할 때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뒤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행렬을 분해를 하는 대각화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돌아다 볼 때 왜 저게 이제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각화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들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재료로 쓰였던 대각행렬 D는 A의 고유값들을 모아놓은 것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고유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X 행렬은 그 고유값으로부터 나오는 고유 벡터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각화를 수행을 할 때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고유값, 고유 벡터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A를 선형 변환처럼 생각을 했을 때
고유 벡터란 0벡터는 일단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0벡터는 선형 변화는 들어가면 무조건 0벡터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없는데 0벡터가 아닌 의미 있는 벡터가 A 선형 변화를 통과를 했는데 자기 출발점의 상수배 형태로 딱 되는 경우, 그러니까 벡터 곱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상수배로 딱 바뀌게 되는 그런 특별한 방향을 고유 벡터라고 부릅니다. 아이겐 벡터라고. 근데 그때 나타나는 상수배, 스케일링 팩터가 고유 값이라고 부르는 숫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유 값을 복소수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대칭 행렬만 생각을 할 거라 대칭 행렬인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실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딱 생각을 하는 순간 고유 벡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금방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고유값이 좀 더 중요한 개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대각행렬과 닮은 변환을 한 저 x, dx 인버스인 경우는 정확하게 d하고 고유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행렬이 있는 가역행렬을 x 인버스로 양쪽에다 이렇게 곱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고유값이고 그때마다 변하는 게 고유 벡터입니다. 어떻게 고유 벡터가 변하느냐? 정확하게 대각행렬일 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대각선에 이런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숫자가 들어간 대각행렬이 있으면 얘는 여기 우리가 아까 표준 단위 벡터라고 불렀던 k번째 성분에만 1이 들어가는 2k라고 하는 특별한 벡터를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k번째 여기 성분이 읽혀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D의 고유값 중에 하나이고 그때의 고유 벡터가 2k였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닮아 있는 요 행렬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는 입력을 2K를 활용을 해서는 안 되고 X에다가 2K를 통과를 시킨 거 이런 벡터만큼을 집어넣어야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무언가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느냐? X2K라고 하는 벡터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상수 람다 K가 딱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어서 고유값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람다 K라고. 그런데 고유 벡터가 X2K만큼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대각화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라고 하는 행렬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일단 먼저 고유값을 계산을 해서 D를 결정을 하고 고유값 람다 K에 대응이 되는 고유 벡터를 하나를 딱 찾아요. 그렇게 해서 K번째 열에다가 배치를 하는 방식. 이런 이제 방식들이 앞에서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됐었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하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고유값의 순서와 여기 그때 고유 벡터들의 순서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실습하는 단계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고유값 하나에서 서로 다른 벡터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고유값이 뭔가 중복이 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점인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증명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가역 행렬 X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역 행렬이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더 좋은 성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성질이 무엇이냐면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즉 서로 다 수직이면서 크기도 1인 그런 성질이 성립한다. 근데 그때 정규 직교라는 걸 뭐라고 이해를 할 거냐면 여기 서로 수직, 그러니까 이 다른 꼬리표를 달고 있을 때, 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을 때는 이렇게 크기가 이제 1이 나온가, 혹은
이렇게 같은 거랑 내적을 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정규 직교라는 성질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딱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를 곱해서 단위 행렬 in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경우를 직교 행렬이라고 부른다. 직교 행렬의 대표적인 예가 2차원에서의 회전 변환이라서 걔를 그냥 마치 직교 행렬을 대표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표현법만 정리를 해보면 직교 행렬을 x라고 쓰는 대신 많은 문헌에서 q라고 쓰기 때문에 q를 이제 바꿔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직교 행렬의 성질에 따르면 인버스를 쓰던 트랜스포즈를 쓰던 상관이 없는데 트랜스포즈를 많이 문헌에서 쓰다 보니까 그 표기법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화를 쓸 때 앞에서는 뭐라고 썼었냐면 계속 대각화를 x, d, x 인버스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그거 대신 q, d, q 트랜스포즈 이 형태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쓰겠다. 자, 그런데 요 q, d, q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선형 변환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일단 처음에 부딪히는 게 요 q 트랜스포즈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q 트랜스포즈에 해당이 되는 게 대표적인 얘가 회전 변환이라서 회전 변환처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직교, 좌표, 축이 있는데 그게 회전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좌표축이 이렇게 약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써져 있는 D가 대각행렬인데 대각행렬은 스케일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게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이 스케일링이 다른 기준으로 스케일링이 될 수가 있다 보니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저 동그란 원이 타원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제 똑같은 숫자가 들어갔으면 이제 공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런 이제 스케일링 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Q를 적용을 하는데 맨 처음에 했었던 Q 트랜스포즈와 반대 역 변환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과 끝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거는 이제 동그란 원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거는 약간 틀어져 있는 타원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수학적인 분석을 좀 더 했었습니다. 이제 고유값도 구해야 되고 고유 벡터도 구해야 되다 보니 고유값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유 벡터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행렬식이라는 것도 중간에 등장을 했었고 뭐 이러이러한 이제 수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을 구하고 나면 거의 다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실습할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한 것 같은데 고유값도 딱 구하고 고유값에 딸려 있는 고유 벡터들을 딱 구하고 어떤 고유 값에서는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유 벡터를 3개를 딱 구하고 보니까 서로 수직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배웠었던 그 정리에 따르면 수직도 되고 크기도 다 1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요 내용 그람슈미트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전체적인 만들어내는 공간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수직성을 얻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가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을 하는 거는 굳이 서로 수직일 필요는 없지만 선형 독립이 되는 벡터들 V1부터 Vn까지의 벡터가 있을 때 정규 직교 벡터 U1부터 Un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처음에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냥 U1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크기가 1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크기를 1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통상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두 번째 벡터로 이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 재료 벡터인 V2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V2에서 정사형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U1 이미 1단계에서 0단계에서 준비를 했었던 U1 성분만큼 없애는 과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U1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재료로 쓰이고 있는 V2예요. 색깔이 좀 사실 부적절한 것 같네요. 예, 여기를 U1, 그다음에 요 부분, 요거를 V2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사형을 활용을 해서 정사형에 의해서 생기는 이 성분, 요거만큼을 빼서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을 얻어내는 과정. 요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여기 수식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인가? V2, 두 번째 재료 벡터에서 여기 U1 성분으로 읽어내는 정사형을 할 때는 U1이랑 내적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면 딱 성분이 읽히는데 방향을 U1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과정을 하면 그게 실제로 이제 요 B금에 해당이 되는 정사형 벡터가 나오는데 그 정사형 벡터를 빼줘야 수직인 성분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인 성분을 얻어내는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차이점이 하나는 저기 제가 위에다가 그 펜글씨로 쓴 거에서는 내적 표시를 썼는데 밑에 거는 그거를 그냥 트랜스포즈 형태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면 무엇이 얻어지게 되냐면 U1과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결과물이 크기가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강제로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벡터 2개일 때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게 용이한데 벡터가 3개일 때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미지 자료를 참고를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셔서. 근데 어떻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느냐. 세 번째 재료 벡터인 V3를 갖고 와요. 거기에서 U1 성분도 빼고 U2 성분도 빼려고 해요. 그럼 U1 성분은 정사형에서 계산을 한 것. U2 성분도 정사형에서 계산을 한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빼주면 그러면 결과로 남는 것이 U1과 U2의 다 수직인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밑에 여기 펜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과정인 거예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수직성이 얻어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일은 크기를 1로 만드는 과정만 거치면 원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대칭 행렬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제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과정을 붙이면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약간 논리적인 점프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SVD를 할 때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 이제 수직인 벡터를 이미 2개를 찾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도 수직인 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람슈미트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3차원 공간에 이미 벡터 2개가 수직이 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벡터 2개랑 선형 독립이지만 선형 독립이 되는 세 번째 벡터를 아무렇게나 찾아요. 근데 그거는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왜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이 되시냐면 되실 수도 있냐면 E1, E2와 같으면 그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벡터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숫자가 막 써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료 벡터를 뽑아내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직을 찾아내는 거에 비하면 월등히 쉬워요. 수직이 되는 거를 바로 찾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 재료 벡터를 하나를 찾은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 과정을 이제 결합을 시키시면 수직성까지 얻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부에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배웠었던 마지막 주제인데,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각화와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대각화와 달라요. 예. 무엇이 다르냐? 대각화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얘는 크기에 구애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일단 그게 다르고,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대각화를 하면 가운데 토막이 대각 행렬이 나오고 양쪽이 X와 X 인버스 혹은 Q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SVD는 어떻게 할 거냐면 Q와 Q 트랜스포즈는 실제로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토막은 대각 행렬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 사이즈가 정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딱 완벽한 대각 행렬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행이 더 많으냐, 열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쪽에서 이제 이미 바닥을 쳤으면 이 뒤에 부분은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0이 차 있습니다. 0. 또 다른 패턴은 이렇게 대각선이 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다시 0이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예요. 이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가 이제 더 등장을 하는데 U,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두 개의 직교 행렬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U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M 곱하기 M, 그 다음에 V는 N 곱하기 N.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써보자면 LA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처음에 여기 V의 트랜스포즈를 통과를 하면 RN에서 RN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림을 제가 좀 더 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다이어그램 형태로 제가 이제 쓴 건데요. 실제로 저렇게 이제 처음에 맨 위에 있는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세 개로 이제 분해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형태고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여기 요 부분도 RN에서 RN으로 가는 정사각행렬. 여기도 정사각행렬. 제가 이제 숫자를 잘못 불렀습니다. 여기 V 트랜스포즈는 제가 쓸 때 아까 줄을 치면서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기가 N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RN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맞는데 제가 밑줄을 치면서 그쪽을 다른 숫자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출발하는 정의역에서 한번 회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그마라고 하는, 시그마는 대각 행렬처럼 생기긴 했는데 오른쪽에 0이 붙어 있거나 밑에 0이 붙어 있거나, 이거는 N과 M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두 가지 패턴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각 행렬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이즈를 그때 강제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해주되 강제적으로 뒤에다가 0을 붙여가지고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큰 벡터가 있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벡터의 사이즈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를 가하는 이런 이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각 행렬과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른 거죠. 대각 행렬과 상당히 유사하게 성분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되
사이즈를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이즈를 늘리는 거면 뒤에다가 0을 강제로 집어넣고 사이즈를 줄이는 거면 그 중에서 몇 개 성분을 잊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시그마 형태가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는 마지막에 이제 이미 공역으로 가 있는데 공역 안에서 회전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게 요 그림. 근데 이 그림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U하고 V가 서로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 대각화를 써볼게요. 대각화를 할 때는 Q, D, Q 트랜스포즈. 그래서 Q 같은 걸 썼잖아요. 그런데 U하고 V는 전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SVD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미 저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VD를 구하고 싶으면 순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은 A 행렬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걸 생각을 하자. 근데 제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A 곱하기 A를 했으면 좋겠지만 A 곱하기 A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M과 N이 다르면. 그러다 보니 진짜로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게 행렬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트랜스포즈를 붙여가지고 A를 이렇게 곱하는 A 트랜스포즈 A가 제곱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 붙여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선택이긴 하는데 관례적으로 이 선택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대칭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를 붙이나 마나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 양행렬이라고 하는 양행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개념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양행렬은 무엇이냐? 대칭 행렬은 항상 고유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양행렬이 되려면 고유값이 다 양수. 그 앞에다가 세마이를 붙이려고 하면 0 이상. 약간 이제 0만 포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유값을 중복을 허용을 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이제 뒤에 쓰이는 우리의 용도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크기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0이 아닌 고유값이 나오게 되어 있냐면 R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행렬의 랭크만큼만 0이 아닌 고유값이 딱 나오게 되어 있고 랭크를 지나는 순간 바로 그냥 0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0도 고유값이 실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0 벡터는 고유 벡터가 안 되지만 0은 고유값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유값을 중복을 허용을 해서 나열을 하되 여기까지 랭크까지만 기록을 딱 해놓고 그때 이거를 다 이제 제곱 형태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이렇게 쭉 읽어낸 거죠. 여전히 순서가 이렇게 되고 양수가 되도록. 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이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람다 1, 람다 R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미 벌써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쓴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그걸 특이값으로 읽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사실 지난 시간에 그럼 약간 제가 혼란스럽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 말고 그 다음을 써보자면 0, 얘가 람다 R 플러스 1부터 람다 N 이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람다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여기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를 N개를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특이값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 랭크까지만 딱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것까지 구해놓는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 거는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살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혼동이 되셨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하면 무엇을 구한 거냐면 V를 구한 거예요. V1부터 Vn까지 요 행렬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U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알고 싶은 건데, U하고 V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냐면, 여기에 쓴 것처럼 요 K를 랭크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돌리고 있으면, 요 V 벡터를 입력을 딱 받고 나면 A라고 하는 선형 변화를 딱 통과를 했는데 쌍으로 맺어져 있는 U 벡터가 딱 튀어나오고 스케일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케일링은 왜 들어가냐면 U하고 V를 둘 다 크기가 1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 중간에 분명히 이제 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했었던 대각화와 차이가 있는 점은, 대각화는 X 써봅시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고유 벡터에 해당이 되는 X, K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람다 K, X, K.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이 들어가서 똑같은 게 나오는, 중간에 이제 이 상수배만큼만 차이가 나는, 스케일링만큼만 차이가 나는 형태인데, A가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벡터의 크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현상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출발을 하는 벡터와 끝나는 벡터를 이렇게 딱 쌍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게 V 벡터와 U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특이 벡터로 두 개를 합쳐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관계식을 거꾸로 읽어내면 U 벡터를 V 벡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랭크까지만 활용을 하고, 아까 추가로 구했었던 V R 플러스 1부터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U를 계산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약간만 요것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뭘 썼는지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R이라고 쓰지 않고 M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아까 사례를 들은 거는 그 V를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랭크보다 더 여유를 두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었던 사례에서는 사실 랭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를 항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라 크게 이제 관심을 너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U 벡터를 이렇게 랭크만큼 활용을 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원을 채우기에 모자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람-슈미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채우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무엇이 몇 개가 들어가서 채워진다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랭크 때문에 결국에는 걔는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랭크까지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채우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교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걔는 그람-슈미트 방법을 이용을 하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휴식을 한 이후에 저희가 실습을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맨 처음에 출발을 했었던 A라고 하는 벡터를 SVD를 활용을 해서 전개를 해놓은 것, 그게 SVD의 결과물은 여기 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시그마1 첫 번째 특이값, 그다음에 U1, V1 트랜스포즈. 근데 U1, V1 트랜스포즈는 아까 강조를 했었던 랭크 1 행렬이에요. 근데 그 랭크 1 행렬 앞에 특이값만큼 가중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랭크가 끝날 때까지 시그마 R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랭크 1 행렬들을 쭉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을 어떻게 배치를 했었냐면 큰 숫자부터 줄어드는 방식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가중치가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에커트 영 정리라고 불리는 게 A의 어떤 모종의 이제 근사적인 어프록시메이션을 찾고 싶은 건데 랭크 K라고 딱 고정을 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찾자. 제일 가깝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의 이제 어떤 가깝고 멀고 요걸 재는 잣대가 있을 텐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지금 SVD에서 구해져 있는 저 항에서 앞에 K개만 딱 잘라가지고 쓴 것, 그게 랭크 K 행렬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행렬로 주어져 있는 것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압축을 계산을 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응용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휴식을 10분 했다가 마지막으로 SVD 실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답을 그냥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스토리를 같이 한번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 행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0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계산이 이제 쉽게 끝날 거라는 걸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2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이즈를 먼저 기록을 해 놓을게요. 얘는 2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얘는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시그마는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2, 그리고 0, 0, 0, 0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알고 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와 V를 이제 각각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 단계는 제곱에 해당이 되는 A 트랜스포즈 A를 써놔야 되는데, 제곱을 하면 또 이제 이런 형태 4개 4 곱하기 4 행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고유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가르쳐 주지도 않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 이제 행렬식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4 곱하기 4 행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요령만 2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각 단계마다 사이즈를 하나씩 이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 실제로 이제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4 곱하기 4 행렬의 모양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행을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기준으로 자, 요 숫자를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숫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하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뒤에 곱해지는 숫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 거냐면,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이렇게 딱 지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적은 거예요. 그거의 행렬식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그 옆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그 옆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그 옆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 0 나와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 이걸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1 여기는 쓰나 마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수식을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때도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호를 결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부호 결정하는 규칙이 행렬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아요. 플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왼쪽 구석 웰 위에가 시작점처럼 보이니까 거기를 이제 플러스로 배치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한 칸 이동을 할 때마다 그냥 부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여기에도 플러스 부호, 여기에도 플러스 부호가 배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당연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한 칸씩 줄여 나가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처음에 출발했었던 4 곱하기 4 행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을 선택하든 어떤 열을 선택하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여다보는 상황, 사이즈가 하나 줄어서 3 곱하기 3 행렬이라 여전히 무언가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행을 선택을 하면 0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쉬워지는 뭐 이런 요령을 부릴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0이 많기 때문에 뭐 요령을 부릴 수가 있어서 이걸 해보면 그 다음은 쭉 이렇게 이제 계산을 쭉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형태의 다항식으로 바뀌게 돼서 답이 0과 2가 나온다. 이것만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답을 여기로 이제 옮겨왔어요.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에 고유 값을 2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4차원 벡터를 우리가 V1부터 V4까지 4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숫자가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사실은 이론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론을 더 배우는 거는 무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지나가고 그 2하고 0이 뭔가 중복이 될 텐데 2, 0이 되느냐 아니면 2, 0, 0이 되느냐 아니면 2, 1, 0, 0, 0 이렇게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랭크 A가 2라는 걸 금방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였냐면 A 행렬이 처음에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1010, 0101 이렇게 된 거예요. 얘 랭크가 2라는 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행 기준으로 봤을 때 1과 0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예 수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 랭크를 들여다보시면 랭크가 2구나 금방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랭크가 2니까 0이 아닌 게 2개, 0, 2개 이렇게 배분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2, 2, 0, 0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이값 시그마1, 시그마2는 똑같이 루트 2가 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유값 2에 해당이 되는 고유 벡터 구하는 과정을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행렬 행렬에다가 고유 벡터의 모양을 A, B, C, D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출발을 한 다음에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게 2배의 자기 자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뭐 수식으로 정리를 했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처럼 대표 벡터가 2개가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수직성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1010, 0101 서로 이제 0이 나오는 부분이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직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크기를 1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크기를 1로 만드는 과정만 거치면 이렇게 2개의 벡터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0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해보면 0이라고 하는 고유값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벡터가 2개가 나오는데 얘는 10, 마이너스 10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부호가 뒤에서 바뀌긴 하지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 똑같이 크기가 1로 되는 노멀라이제이션만 거쳐서 배치를 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V1과 V3 얘네들도 서로 0이 나오는 위치는 똑같지만 부호가 이제 서로 바뀌다 보니까 내적을 계산하면 0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2와 V4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원래 수직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자, 수직이 되고 크기가 1인 벡터들을 4개를 쭉 뽑아놨으니까 요거를 모아서 V 행렬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행렬은 방금 전에 확보를 한 V1부터 V4까지 모아놓으면 얻어지는 직교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활용을 해서 루트 2, 루트 2,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0, 0, 0, 0, 0, 0, 0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 행렬을 구하고 싶으면 U 벡터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U 벡터는 여기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U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다 보니까 두 개만 이제 구해 놓으면 되는데 이미 저 두 개를 통해서 옮겨온 거 그것만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채울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수식을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면 E1이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U2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루트 2분의 1 A V2 이렇게 된 거라 루트 2분의 1이 두 번 나와서 또 똑같이 2분의 1이 돼 있고 10, 10, 0, 1, 0, 1 이게 A 행렬인데 V2가 아까 뭐였었냐면 0, 1,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얘는 E2가 된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는 좀 재미없게도 1, 0, 0, 1 즉 항등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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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제곱을 A 트랜스포즈 A 대신 A 트랜스포즈를 택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출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관례적으로 그냥 앞에 거를 따릅니다. 예.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해요. 다 유효한데, 근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A 트랜스포즈 A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약속을 정한 거라 그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 그 부분으로 이제 돌아오면 사실은 제가 손으로 지금 무언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모듈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규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A 트랜스포즈 A 기준으로 다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대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이제 오류가 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10분 휴식을 하고 저희가 1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 1시간은 이제 별도의 토픽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